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명나라 때 일어난 그 토목의 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목의 변은 명나라와 몽골 계통 오이라트족 사이에 무역 분쟁이 원인입니다. 1406년 영락제가 몽골 부족과의 조공 무역을 승인한 이후 명나라에서는 비단과 의류, 식량을 수출하였습니다. 몽골 부족들은 말과 모피 등을 수출한 마시가 생겨났습니다. 초기에는 기껏해야 수십 명 단위로 소규모 무역에 불과했지만 마실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천 명 단위가 되어 여기에 유골 상인까지 가세하여 무역의 규모가 지나치게 광대해졌습니다. 게다가 오이라트 쪽에서는 실제 말 숫자보다 명목상의 말 숫자를 늘린 형식으로 말값을 몇 배로 올려받았습니다.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가세하였습니다. 밀무역이 벌어지는 등 정통제 시절에는 명나라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무역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황관 왕정이 나서서 조공무역 이외의 무역은 금지하고 오이라트에게도 실제 숫자에서 해당 안 되는 말값만을 지불함으로써 말값을 정상화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무역금지 조치에 분노한 오이라트 에센 다이시는 군대의 임원을 이끌고 1449년 명나라의 산서성 다통을 공격하였습니다. 명나라의 참장 오호, 선영호, 송룡, 무진백 주면, 평항백 진해, 부마도의 정원, 도독 왕기, 오국근 등이 이끈 명의 변경수비대 4만 5천 명은 기존에 수축된 방어시설을 거점으로 응전하였습니다. 양하구에서 오이라트군에 참패하였습니다. 명군은 대부분 괴멸되고 장군들이 죽음으로써 군사 요청지 대동이 황당을 마치 쉽게 함락되고 되어버렸습니다. 명나라의 방어선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변경제의 그 국방의 공백이 되다가 수도 베이징이 오이라트 공세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란 왕제는 대책을 모의하고 황제 정통제에게 친절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시의 경험도 없는 젊은 황태자가 출진하기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황제 정통제 본인부터 황자 시절부터 무기에 관심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친정을 통해 황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중신들의 반대도 친정을 하였습니다. 병무상서 광야의 호부상서 왕자가 최후까지 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왕전에게 모함을 당해 처벌을 당하였습니다. 황제 정통제는 친히 50만 대군을 이끌고 오이라트족을 토벌하기 위해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정통제의 군대는 수도 베이징을 수비하는 최정예 경군을 주축을 하는 전투력이 높은 부대였습니다. 이들을 지휘할 능력 있는 장수들도 포함되어 있어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통제는 군 지휘를 총애하던 한관 왕전에게 맡기고 전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신과 귀족들이 다수 동행하여 정예 군대라고 해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해본 경험과 능력이 없던 황제 정통제와 왕전이 집권을 휘두르다 보니 전장으로 행군한 것부터 비효율적으로 늘어졌습니다. 병사들의 표만 누적되었습니다. 정통제의 피로가 심하여 토목보에 일단 머물러야 하였습니다. 초기에 온 예션의 오이라트군이 근처에 있었지만 50만 대군이 쉽게 공격에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숫자만 뻥튀기 한 것조차도 서로상으로만 튀기는 것이 튀겼다고 합니다. 한여로 같은 시기에 조선 안교실록의 세종 31년 8월 18일자에는 명나라 황제가 이끈 군대가 8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나라와 직접 기록이 아니라 명나라의 직접 기록이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를 획득한 실록의 특성상 부정할 확률은 있습니다. 실록에도 이 사실은 전해드렸을 뿐 문서로 전달되어 상고할 만한 것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50만과 8만원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미 황제 정통제 제2 시절부터 맹태조 황무제가 세운 방위 시스템의 이 소재가 결국 80년 만에 붕괴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정통제의 군대는 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왕정이 무리하게 출격시킨 주민의 후위 부대가 적군에 처참하게 박살나 버렸습니다. 참담한 현장을 목격한 황관 왕정이 겁을 먹고 황제에게 철수를 권하였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갔다면 비극은 피할 수 있었겠으나 철수 경로에 자신이 고향지역이 포함된 것을 안 황관 왕정이 자기 고향에 피해가 된다며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 멍청한 짓을 하였습니다. 철수가 늦어진 와중에 적군이 보낸 직격대에 몰려 정통제의 군대는 인근 통합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통합보가 원래 고용관이 전선에 설치된 소규모 작은 성 곧 보호에 불과하였습니다. 많은 평소와 전마들이 마실만한 물과 해군을 보호할 만한 방어 시설이 부족하였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고립된 명나라군은 점차 피폐해지다가 적군의 기습 공격에 전면 붕괴됐습니다. 황관 왕제는 사망하고 수많은 명나라 장수들이 전사하였습니다. 황제 정통제는 예선에 적군의 포로가 되어 창극이 벌어졌습니다. 황제가 이민족의 포로로 잡히고 장보를 비롯한 조정의 상당수 공경 대신과 장모들이 전사하였습니다. 베이징 수도를 지키는 정예군이 경군이 큰 장비와 함께 전멸한 바람에 명나라는 수도 베이징 성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명나라 조정은 남경에 남아있던 제2 조정의 신하들이 추측이 되어 남경으로 천달할까 논의하였지만 병무신랑 우겸이 정면에 나서 남쪽으로 도망간 송나라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공격에 황제가 없으면 안 된다. 정통제의 이북 동생 주비역을 황제로 옹립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태자는 있어야 하므로 정통제의 장남 주견심을 황태자라고 책봉하였습니다. 이후 베이징 방어의 정책을 짊어진 우겸은 거의 총력을 다해 남경의 무기와 병력을 이동시키는 등 방어 전력을 모으고 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명나라 그러는 동안 적군은 우선 정통제를 앞세우고 명나라 변동을 돌아다니면서 각지 요새들을 무예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처럼 요새화된 도시를 공략하는 건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여러 요새의 공격을 시도해봤지만 격퇴당하였습니다. 남쪽에서 군함대들이 속속 중원되어 올라왔습니다. 베이징 공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정통제를 이용해 협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명나라는 경태제를 채우고 정통제를 버린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적군은 경나의 군대 10만여로 베이징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2만의 병력을 소집해 베이징에 모아 나왔습니다. 장비들도 남경과 기타 지역 심지어는 동업부 주변에 벌어진 것까지 회수해서 배치하였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수송전이 아니라 베이징 주변에 있는 옛 성의 성벽 등을 이용해서 15일의 진지도 다섯 거라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통합부에 당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상태였습니다. 명나라 병사들이 화기를 해대만 했지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미사용 상태로 화기를 벌였다고 합니다.
맹군은 활약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도 정작 이 화려한 무기를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였습니다. 예, 에센의 적군 몽골군도 역시 사형법은 몰라 이 화기는 방치되었습니다. 몽골군이 화기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이들이 미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근대 화학무기는 원래 원리면에서 단순하지만 단순 격발에도 숙련도가 필요하였습니다. 현대 화학은 미숙련 사용자를 위해 현대의 화기는 미숙련 사용자를 위해 가능한 단순한 조작기를 추구하며 복잡한 화기는 간소한 절차를 끼워넣지만 그런 화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정근대 기술로는 한편 조작기 화기 제작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훈련을 통해 조작부 숙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명나라 화포를 조작하면 병사가 포르투갈 화포를 쓰기는 어려우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나라 병사도 조작하기 어려워하는 무기를 몽골군이 조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몽골은 원나라가 건국되기 전 몽골 제국 시절 이미 금나라를 통해 하얀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적극 받아들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남성을 멍멍시킬 때나 일본 원정을 갔을 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화약이나 기타 소모품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진 공만전에서는 그때의 교훈을 살려 병사들에게 화기 사용법을 숙지시켰습니다. 명군이 활용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몽골군은 자국민과 덕수문을 중심으로 벌였던 교전에서 명나라 포병의 공격과 수비군의 제압으로 1만의 사상자를 내면서 베이징 정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을 구원하기 위한 명나라 지원군이 22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난감해진 몽골군은 베이징 공략을 포기하고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5일 동안 싸우고 돌아온 후 오이라이트 몽골족은 정통제를 내세우고 성한 문제를 보고한 협상을 진행시켰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명나라는 이미 정통제를 벌였습니다. 정통제의 성한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몽골의 셴카는 정통제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450년 정통제를 조건 없이 석방해버렸습니다. 몽골 셴카는 정통제가 명나라로 돌아가서 반란이라도 일으켜 주기를 바랐습니다. 경태제는 정통제가 경연할 경우 황제 자리를 내놔야 하나 싶어서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신하들이 그를 편을 놓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정통제를 받아들였고 정통제는 사실상 연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태제의 불안은 타당하였습니다. 명나라의 정춘왕들은 의전상 10만 놓고 연금을 주는 등 이용만 해줄 뿐이지 실권은 박탈된 채 살았습니다. 경태제 자신은 예전에 그렇게 살다가 정통제가 사라지고 정통제의 성모 태왕태후가 나서서 그를 영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왕 황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으며 민심 안정을 위해 정통제의 맏아들 주기현심을 황태제로 붙들어놔두었습니다. 직위 과정도 비상 상황이 임시 조치였습니다. 권력 기반은 매우 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인 정통제가 포기하면서 허락도 없이 즉위한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태제는 권력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후 형의 정통제의 아들을 황태제에서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 주견제를 황태제로 직봉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경태제의 태자 주견제가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경태제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후계자 지명을 거부하였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몇 년 뒤 경태제 본인도 병에 걸려서 이독해졌습니다. 이에 정통제는 자기를 따르는 군사를 모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경태제를 퇴위 감금하고 황제에 포기하였습니다. 이걸 탈문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호를 천순으로 바꿔 천순제라고 불렀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은 석형과 서유정 그리고 주길성입니다.
서유정은 토목의 변 당시 남경으로 천도를 주장했다고 오금의 고증으로 들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 조길사가 한관이었으며 석혐은 장군이었습니다. 전선제로 복귀한 이후 배정을 방어했던 오금을 상해시키는 등 실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고생한 때문인지 미숙하고 줏대가 없었던 집권 초기의 정통제 시절보다는 그나마 정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기억 때문인지 정통제는 명나라에 전해지던 몽골 악습을 제거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호군과 국력의 순장을 당대에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오겸의 상응 사건은 천순제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맥락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란이 끝난 후 정시에 큰 공을 세운 공시는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많았습니다. 공권을 가지고 성적으로 인기가 높은 자는 딴 생각을 품기 쉬운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 액대 왕조는 이들을 극히 경계하였습니다. 쿠데타로 즉위한 권력 유지를 위해 숙청이 필수였습니다. 경태제 옹립 1등 공신이 오겸을 그냥 놔두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를 놔두면 권력 유지가 어렵고 분란의 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겸은 지위나 권력에 야심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배정성이 여기 계셨을 때 보여준 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정통제에게 충성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겸을 죽인 것은 실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천순제도 오겸을 사형시키고 가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청렴결백한 신뢰였음을 알고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경태제의 즉위 과정을 다시 조사한 후 오겸을 모함한 측근들을 처형하였습니다. 한편 천순제는 자신을 폐위시킨 동생 경태제를 포례하고 오만무산하고 어지르지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 도덕을 더럽히고 추물을 드러냈다 하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신과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붕괴하였으며 7년 동안 유폐를 당한 원한을 거의 저지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태제가 서구의 황릉의 장사로 생제를 천수살에 만들어 놓은 수령을 없애버리고 그를 서산에 안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순제는 그를 폐위시킨 뒤 성녀왕후는 다른 시골을 내렸습니다. 배를 저지르고 사남에 욕심이 많은 성왕이라는 뜻으로 얼마나 악감정이 심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종 제31년 실질적으로 문정이 대리 청정을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정통제는 진정을 하기 전 조선에도 원정을 지원할 병사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록의 기록으로 명나라에서는 우리가 요란케들을 정보하러 간다. 조선도 평안도 10만 대군을 배치하고 볼때 와서 호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한술 떴다. 조선의 말이 많다. 3만 표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보내도 된다. 돈은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선 전생기 때 보유할 수 있었던 말의 최대 물량이 10만 표였음을 감안하며 명은 조선에게 꽤나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토목의 변을 당한 후에는 더욱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세종은 금나라 신하들이 성의 표시로 5,000필만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2만 필은 채워 보내자고 하는 정도로 타락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은 만일의 사태를 경계하여 여진 토벌과 몽골 침묵의 대비 차원에서 북방에서 육진 개척 사업을 완수한 후 한양에 돌아와 있던 김정수를 다시 북방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런 골칫거리에 시달리다 보니 세종 원래 안 좋던 건강이 더 나빠져 이듬해 145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통제가 몽골족 오이라들에게 잡힌 후 명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알고 경태제 즉위의혹이 된 것을 알리는 직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세자 문정은 평소 앓던 종기가 약화되어
세정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접대할 만한 능력인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종은 노안이 아프고 세자 문정도 전기 때문에 이급하였습니다. 세손 단종은 이제 겨우 압살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맡기기는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런 수양대군들을 접대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접대 방식을 놓고 조선 조정 매우 곤란했습니다. 이에 세상 문제를 얻은 젊은 유학자 출신 신하들의 왕이 아프면 세자가 대신하고 아프면 계자가 아프면 세손이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건강이 안 좋은 신경이 나를 것 같은 세종이 극분해서 이 더블모의 선비들이라고 일가라 하였습니다. 어린 세손이 실수해서 이를 빌미로 더 큰 직원을 강요할까봐 예언하였습니다. 조그만 세손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데다가 같은 경우나 약간 역모성이 있는 황제직이라 외교적으로 분쟁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 신경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진 접대는 수양대군이 하게 하였습니다. 황제의 직선은 평생에 누이던 문쟁이 주변의 부를 받으며 나서서 겨우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명나라 시인들은 왕이 아픈 건 예전에 들어서 알았다. 세자는 저건데 아프다고 곱빼기도 안 비치니 우리 너무 무시하는 조사가 아니냐. 수양대군은 세자랑 동무 형제인 건 맞긴 하느냐고 의심하였습니다. 조선에선 세자가 매우 아프다는 걸 정말이면 사신할 때가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수양대군은 이 경험 덕분에 이후 단정 직전에 왕실 어른이 없어진 상황에서 중요 행사에 얼굴마다 물러나서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단종의 책봉 이후 사원소라 베이징기도 갔다 오며 명나라에도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정치에 힘쓴 덕에 단종에게 양해받은 후 조카를 내쫓고 황제에 오른 명나라 경태제로부터 책봉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명나라 정통 황제가 몽골족의 잡혀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한 과정과 조선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응시 부정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